검은 연기가 하늘을 삼키고 있었다. 평양성 천년 왕국의 마지막 심장부가 무너지는 날 땅은 진동했고 하늘은 침묵했다. 날카로운 쇠창 소리와 함께 성벽이 금이 가고 불붙은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문 위의 군사들은 이미 기력이 다했으며 방어선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당나라의 기병대가 함성을 외치며 돌진해왔고 고구려의 마지막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틈을 막아섰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기어이 울타리를 넘었다. 그 혼돈 속에서 대조영은 무너진 성벽 뒤편에 서 있었다. 16의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버지 대중상을 바라봤고 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거라. 이것이 내가 다시 일으켜야 할 나라다. 대조영의 눈에 비친 것은 무너진 고구려만이 아니었다. 불타는 성, 무너진 깃발, 도망치는 백성들. 그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은 검을 쥔 채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대망리지 연정토가 항복했소. 라 외쳤다. 그 목소리는 절망이 아니라 분노였고 고구려의 이름은 그들의 목에서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대중상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성을 빠져나왔다. 눈 덮인 산맥을 넘고 갈라진 강을 건너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 부자는 끝내 살아남았다. 그 순간부터 대조영은 더 이상 단지 도망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세워야 할 고구려의 이름을 짊어진 자가 되었고 피로 다져진 겨울바람 속에서 그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겨울이 끝나기 직전 눈은 녹지 않았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평양성이 함락된 지 한 달 대조영은 당나라 병사들의 감시 아래 수천의 유민과 함께 압송되고 있었다. 수갑을 찬 손목은 붉게 부어올랐고 발등은 갈라졌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옆에 앉은 아버지 대중상이 가만히 물 한 모금을 내밀었고 그 한 모금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당군의 선봉을 지휘하는 이적은 그 무리 속에서 아직 불타지 않은 눈빛을 가진 아이 하나를 알아보았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대조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명령보다 강했고 그 침묵은 이적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압록강을 건너는 날밤 폭우가 쏟아졌고 강물은 불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기회였다. 말갈의 기습대가 산림을 뚫고 내려와 당군의 호송대를 공격했고 그 틈을 노려 대중상과 대조영은 칼을 들었다. 포박당했던 병사들이 갑자기 목에 칼을 겨누며 탈출을 시도했고 고구려 유민 수십 명이 피를 흘리며 강을 건넜다. 검붉은 물살 속에서 누군가는 빠졌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대조영은 작은 배를 뒤집어 타고 아버지를 부축했고 화살이 빗발쳤다. 그는 어린 몸을 던져 대중상을 감쌌고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는 흐르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피는 고구려였고 그날 밤 강을 건넌 자는 다시는 포로가 아니었다. 산을 타고 계곡을 지나며 탈출한 자들은 말갈 땅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추위는 살을 파고들었고 먹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대중상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모이면 나라다. 그 말은 대조영에게 깊은 무게로 다가왔다. 어깨에 감긴 붕대 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밤이면 악몽처럼 평양성의 함락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칼을 갈았다. 고구려는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심장이었다. 그 심장은 누구보다 강하게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몇 달 뒤 말갈 부족 중 하나인 돌고갈족의 수장이 조용히 대중상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용맹을 기억한다. 당에 협력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갈과 고구려 유민의 동맹이 형성되었고 그 작은 손잡음이 훗날 나라의 기틀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다. 대조영은 그때부터 말갈어를 익혔고 그들의 활 쏘는 법, 산을 읽는 법, 짐승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있었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단지 고구려의 망령이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강국, 새로운 숨결의 나라였다. 시간은 흐르고 그의 키는 커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는 말갈의 숲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100명의 유민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말은 길지 않았다. 이제 우리부터 고구려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병사들이 칼을 들었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라 없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 대조영은 처음으로 지도자라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달빛이 흐르는 숲속 모닥불 주위로 병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자도 있었고 지난 전투에서 팔을 다친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고구려라는 이름, 그 부서진 이름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맹세였다. 대조영은 모닥불 앞에 섰고 그의 앞에는 100명도 넘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 부족의 전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갑옷 대신 검은 도포를 걸쳤고 한 손엔 짧은 칼, 다른 손엔 불에 달군 쇠 조각을 들고 있었다. 그 쇠에는 고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왕실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 되었다. 그는 쇠 조각을 꺼내 땅에 박으며 말했다. 이것은 깃발이 아니다. 이것은 피다. 이 글자는 왕의 성씨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이다. 병사들은 무릎을 꿇었고 모두 손등에 피를 내어 그 쇠 글자에 묻혔다. 그것은 신의가 아니라 맹세였다. 대조영은 그 밤부터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부장이라 불렸고 장수로서 첫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목표는 당나라의 말갈 거점이었던 요지 칠성체. 그곳에는 고구려 유민들을 감시하며 징세하는 당의 부역자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말갈의 일부 세력도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대조영은 정찰을 시켜 방비가 느슨해진 밤을 골랐고 칠성체로 진격했다. 적은 수였지만 산을 아는 병사들이었다. 마치 안개처럼 스며든 그들은 성벽을 기어오르고 화살보다 조용히 창을 던졌다. 혼란에 빠진 칠성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조영은 철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여기는 고구려다. 이 문을 여는 자는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민들은 울부짖었고 손발에 묶인 포승을 끊고 대조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 다만 다시 걷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칠성체는 발해의 첫 거점이 되었고 작고 보잘것없던 산성은 고구려 유민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 작은 병영과 훈련소를 만들었고 식량을 나누며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의 고구려는 무너졌지만 그가 만들고자 했던 공동체는 단순한 부흥군이 아니었다. 생존과 명예를 함께 품은 나라였다. 대조영은 직접 말을 타고 인근 부족을 돌며 설득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고 자주 검으로 말했으며 필요할 땐 밥을 나눴다. 무기는 힘이었지만 진심은 생존의 언어였다. 말갈의 몇몇 수장이 처음엔 그를 경계했으나 그와 함께 한 전투를 보고 입장을 바꿨다. 특히 연호갈 부족의 장수 바라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바라는 훗날 발의 군단의 초석이 된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 전사의 혼혈 공동체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대조영은 매일 밤 숲가에서 병사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고 잠들었다. 그는 병사를 숫자로 기억하지 않았고 백성을 숫자로 다루지 않았다. 그는 모두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 이름들이 다시 나라가 되는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조영은 알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반란, 변방의 소동으로 여기는 순간 그는 더욱 조용히 움직였다. 당나라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 그는 두 번째 거점 유아진을 점령했고 말갈과의 연합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해 겨울 그들의 병력은 1000명을 넘어섰고 처음으로 국호를 두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신고구려를, 누군가는 동진을, 또 누군가는 대령국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조영은 말했다. 진국이라 하자. 진실한 나라, 새로운 시작, 고구려의 뜻을 이어받되 새로운 숨결로. 이렇게 진국은 조용히 태어났다. 그것은 하늘 아래 작은 연기였지만 언젠가는 하늘을 찌를 불꽃이 될 운명이었다. 진국, 그 이름이 처음 불렸던 날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 아래 무거운 정막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흙을 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대조영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 검을 땅에 꽂았다. 이 검은 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진국은 고구려의 영혼이 다시 피는 흙이다. 그의 말은 울림이 있었고 검은 깃발은 바람 속에 일렁였다. 고구려의 상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일부를 꺾고 새로 깃발을 디자인한 것도 그가 택한 길이었다. 그는 고구려를 계승하되 그 유령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로 태어난 진국은 무기의 나라가 아닌 백성의 나라여야 했고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대조영은 먼저 밭을 갈게 했다. 무기를 벗은 병사들에게 삽과 호미를 쥐어주었고 언덕을 개간하게 했다. 검을 갈 줄 아는 자는 땅도 고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농지가 생겼고 말갈과 고구려 유민들이 혼합된 공동체는 처음으로 식량을 자급하기 시작했다. 진국은 전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백성들과 함께 숨쉬는 나라였다. 법도 제정했다. 대조영은 대중상에게 고구려 법령 중 보존된 기록을 요청했고 그 위에 새로운 조항들을 덧붙였다. 말갈 출신에게도 재산권을 보장하며 전쟁 포로에게도 복귀의 기회를 주는 유연한 법이었다. 그 법전은 대령률이라 불렸고 그것이 훗날 발해 법제의 초석이 되었다. 그는 그를 아는 자들을 불러 모아 관청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내부대사. 세금과 행정, 인사와 식량을 관리하는 실무 조직이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력 중심 임시 세력과 진국을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였다. 병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민으로 돌아갔고 관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조영은 전투를 중시했지만 전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당과의 관계도 천천히 조율하기 시작했다. 무리한 외교 대신 작은 사절단을 보내 변방 정착민 지도자로 포장했고 당나라에서도 이 작은 나라의 존재를 일시적으로 묵인하게 되었다. 그는 시간을 샀고 그 시간 동안 진국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병사 수는 1,500을 넘었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착촌도 별도로 만들어졌다. 말갈 부족의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했고 고구려 출신의 지식인들은 경전을 가지고 진국으로 왔다. 그중 한 명, 이름 없는 스님은 대조영 앞에서 불경을 외우며 말했다. 이 나라는 칼이 아니라 길을 닦는 나라가 되어야 하오. 대조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곧 실제 길을 닦는 공사로 이어졌다. 칠성체에서 유화진까지 이어지는 흙길이 개설되었고 그 위로 매일 식량과 소금, 철이 오갔다. 그 사이 백성들은 대조영을 왕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스스로를 왕이라 하지 않았다. 왕좌 없이도 명령이 통했고 궁전 없이도 그의 말은 법이었다. 그 무게를 그는 감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서 병사들이 그에게 물었다. 장군, 진국이 진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2가지. 하나는 백성의 믿음, 하나는 하늘의 인정. 전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후자는 피로 사야 한다. 그가 말한 피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당은 그를 변방 세력으로만 여기던 태도를 거두기 시작했다. 진국이 요동 동북부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장악하자 당의 귀족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특히 이적은 천물령의 패배 이후에도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군을 이끌고 다시 북방으로 향했다. 당나라의 말발굽이 다시 진국 땅을 짓밟기 시작했고 대조영은 병사들을 불러 세웠다. 우리는 다시 검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은 마지막이 아니리라. 산맥은 말을 삼키고 바람은 소리를 베었다. 천물령 북방의 뼈처럼 솟은 그 산줄기 위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당나라의 철기 부대가 북방을 향해 진군을 시작한 지 보름째 대조영은 유화진 병영의 꼭대기에 올라 망루에서 그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적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자 대조영의 어린 날 이름도 없이 기억된 적. 그 자가 직접 군을 이끌고 온다는 사실은 곧 진국을 단순한 반란군으로 보지 않겠다는 당의 판단이자 진짜 싸움의 시작을 뜻했다. 병사들은 진지를 쌓았다.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만들고 바위를 굴려 급사면을 조성했다. 연호갈의 장수 바라는 말갈 전사들을 이끌고 기습용 산로를 정찰했고 내부대사는 식량 배분과 장비 점검을 밤낮 없이 이어갔다.
대조영은 병사 하나하나를 직접 둘러보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의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있어서 승리는 단지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키는 일이었다. 진국이라는 두 글자를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 밤이 되자 대조영은 조용히 군막을 떠나 작은 계곡가에 섰다. 바위 위에 앉아 검을 갈던 그의 손길은 조용했으나 그 검 끝엔 전쟁보다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대중상이 그의 뒤에 와 앉았다. 이적이 다시 왔구나. 대조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아이야, 검을 들면 잊어야 할 것이 많다. 복수도 분노도 그리고 자존심도. 대조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으려 합니다.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니까요.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천물령을 덮었다. 당나라 선봉대는 산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있었고 지형에 익숙지 않은 그들은 도강과 급사면 통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조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란에게 동쪽 능선을 점령하라 명했고 직접 본대를 이끌고 서쪽 협곡으로 기습을 감행했다. 바위 위에서 떨어진 통나무와 돌무더기는 선봉대를 두 동강 내었고 대조영의 군은 고지에서 화살을 퍼부었다. 당나라 군은 예상을 넘는 저항에 당황했고 이적은 이를 본진까지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대조영은 그를 노리고 기병대를 움직였다.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인 200명의 선별된 기병은 우회로를 통해 당군의 좌익을 공격했고 이적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싸움은 엉켰고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한 채 피를 흘렸다. 대조영은 그날 밤에도 쉬지 않았다. 부상자를 살피고 장수들을 불러 다음 전술을 논의했다. 그는 칼을 베개 삼아 잡고 잠든 틈 사이에도 입술은 한마디를 되뇌었다. 이 땅을 반드시 지킨다. 천물령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3일 밤낮 동안 이어진 싸움 속에서 진국군은 단 1200의 병력으로 6000의 당군을 상대로 버텼고 결국 당군은 철수했다. 이적은 얼굴에 화살이 스친 상처를 안고 굳게 닫힌 눈으로 요동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조영은 그 어떤 환호도 없이 병사들과 조용히 술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킨 것이다. 병사들은 그 술을 마셨고 검은 깃발은 천물령의 바람을 가르며 휘날렸다. 그 순간부터 진국은 존재만으로 국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유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국의 백성이었고 대조영은 진국의 왕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법이라 여겼다. 천물령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대조영은 다시 말을 탔다. 말갈 산맥 너머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남쪽으로 사절을 보냈고 동시에 북쪽 요동으로 밀사를 보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자리에 빈자리는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외교였다. 대조영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은 후퇴했으나 굴복하지 않았고 신라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했다. 동북아의 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구려가 무너진 뒤 처음으로 당의 전선이 멈췄고 그 경계선 위에 진국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의 조정은 이적의 패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태종 이세민의 손자이자 제국의 중심에 앉은 중종은 결단을 내렸다. 진국과 화친하라. 그것은 약점의 고백이 아니었다. 북방에 더 큰 반란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당은 사신을 보냈다. 대조영은 직접 나아가 그들을 맞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다. 당 사신은 그의 말과 행실에 놀랐다. 야만의 장수가 아닌 글과 법을 아는 자. 그는 책을 읽었고 공자를 인용했고 고구려의 유산에 당의 제도를 얹은 듯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진국은 고구려의 피를 잇되 새로운 숨결로 태어난 나라요. 우리에게 적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권 없는 평화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조영의 말에 사신은 말을 잃었고 결국 당은 진국의 독립을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변방의 군장이라는 형식적 명분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것은 사실상 독립이었다. 그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당과의 화친이 이루어지는 사이 그는 국내 정비를 서둘렀고 군량과 철기의 생산 기반을 확충했다. 농지와 병영을 따로 구획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방 행정을 위한 사내부, 좌우대사, 그리고 정법사를 설치했다. 한편 신라는 조용했다. 그러나 대조영은 알고 있었다. 조용한 이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신라에도 사신을 보냈다. 신라의 왕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대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더군. 그러나 고구려는 멸망했고 백제도 사라졌소. 신라는 오래 버틴 나라요. 그 말에 대조영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러하옵니다. 오래 버티는 나라는 강한 나라이지요. 진국도 오래 버티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전도 굴복도 아니었다. 그러나 신라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했고 이후 진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게 된다.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국경은 늘 어두웠다. 북방의 말갈 부족 중 일부는 여전히 당과 손을 잡고 국경을 흔들었다. 특히 흑수말갈이라 불리는 북부 부족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진국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 대조영은 그들과도 혈전을 피하려 했으나 흑수말갈이 국경 마을을 습격하자 더는 참지 않았다. 그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국경으로 나갔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땅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투는 빠르게 끝났다. 흑수말갈은 패배했고 대조영은 포로들을 살려 돌려보냈다. 그는 복수를 하려는 병사들을 막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구려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수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의 그 말은 장수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진국은 더욱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했다. 무기는 숨겼고 말은 조심스러워졌으며 대신 백성들의 웃음소리는 넓어졌다. 진국은 이제 북방의 거점이 아니라 동북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다. 천물령의 피가 마른 지도 수년, 고구려의 유민들이 진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든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처음 10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는 어느덧 수만 명의 백성과 수천의 정예군을 가진 실질적 국가가 되었고 말갈과 고구려의 피가 뒤섞인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진인이라 불렀다. 진국이란 이름은 점차 땅 너머로 흘러갔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서 있다는 소문은 동모산 너머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조영은 아직 그 이름에 만족하지 않았다. 진국은 시작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오래도록 간직해온 이름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해.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해가 솟는 땅, 동방의 대지, 고구려보다 더 넓고 더 새로운 숨결이 흐르는 땅. 대조영은 이따금 동해를 향해 말을 달리며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곤 했다. 해는 서쪽에서 지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다시 뜬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발해라는 이름은 아직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심장에 새겨진 두 번째 국호였다. 고구려를 잇는 이름이 아니라 고구려를 넘어서는 이름이 될 것이라 그는 믿고 있었다. 이 시기 진국은 북방의 부족을 규합하고 동쪽 해안까지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대조영은 외교사절단을 동해안에 파견했고 해양 노선을 따라 무역의 맥을 넓혔다. 철기와 곡물, 해산물과 말을 교환하는 장터가 개설되었고 말갈 해변 부족들은 기꺼이 진국의 수호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진국은 바다를 품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진국은 육지의 나라였으나 바다가 열리자 나라의 경계는 확장되었다. 그 새로운 공간이 곧 발해의 심장이 될 터였다. 대조영은 이러한 확장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강화했다. 중앙에는 대내상과 대장군을 배치하고 지방에는 도독을 두었다. 그의 장자 대무예가 군권을 일부 맡아 북방 방어선을 지켰고 신뢰하던 장수 바란이 해안 방어와 동남 방면 무역로를 감독했다. 법은 강화되었고 사람들은 진국이라는 이름보다 조영왕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대조영은 한 번도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어느 날부터 그를 왕으로 불렀다. 그는 왕관이 없었고 조복도 입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는 길마다 백성들은 길가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칭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는 실천하고 있었다. 그 즈음당은 내전에 휘말려 있었고 신라는 내부 개혁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조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조용히 깊게 나라를 다졌고 궁궐 건축과 함께 세수도 건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모산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세우기 시작했고 거기엔 넓은 광장과 목조 건물, 흑벽과 회랑이 어우러진 동방의 새로운 도성이 들어섰다. 아직은 작고 아직은 투박했지만 그 도성은 그가 꿈꾸던 발해의 첫 숨결이었다. 진국은 그렇게 새로운 얼굴을 만들고 있었다. 고구려가 피로 세운 나라였다면 진국은 인내와 피로, 희망과 절제로 만든 나라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들 대무예와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나누었다. 병사들은 멀리서 무술을 연습하고 있었고 저 멀리 바람에 실려온 북방의 풀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대무예는 물었다. 아버지, 왜 발해입니까? 그 이름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건만. 대조영은 술을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들었다. 발해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다. 진국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이고 발해는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이다. 대무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진국의 장군이 아니라 발해의 미래로서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발해라는 이름은 아직 지도에 없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진국은 더 이상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날개짓의 전야였고 대조영이 남긴 이름은 곧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검은 깃발이 될 운명이었다. 세월이란 언제나 빠르다. 고구려가 무너졌던 날 어린 소년이었고 천물령을 넘던 날에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조영은 등 뒤로 무거운 세월을 짊어진 사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칼을 쥐던 손엔 검은 굳은 살이 굵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살아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탔고 여전히 새벽마다 병영을 돌았으며 여전히 밤이면 작은 글을 남기곤 했다. 그는 싸움의 기억 속에 사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백성의 삶 속에 숨쉬고 있는 자였다. 동모산의 새 도성은 점차 형태를 갖춰갔다. 흙으로 쌓은 성벽 위에 초가들이 이어졌고 관아가 세워지고 장터가 들어섰다. 장날이면 백성들이 소를 끌고 나와 곡식을 나눴고 말갈의 상인들이 해안에서 가져온 소금과 말가죽을 교환하러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성벽 위에서 웃으며 달렸고 병사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무기를 갈았다. 전쟁 없는 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조심스레 일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중심엔 언제나 대조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검을 든 날보다 백성과 함께 논길을 걷는 날을 더 귀하게 여겼다. 왕은 하늘 아래가 아니라 흙 위에 있어야 한다.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농사철이 되면 직접 괭이를 들었고 병영이 지어질 때는 땀을 흘리며 돌을 날랐다. 아이들이 다가와 장난을 치면 그들을 무릎에 앉혔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술을 따랐다. 그러한 그를 백성들은 조영왕이라 불렀고 때로는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차 무거워지고 있었다. 밤이면 기침이 길어졌고 한겨울이 되면 옛 부상 부위가 쑤셨다. 그는 스스로 늙음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조급하게 아들의 손에 권한을 나누기 시작했다. 대무예는 이제 단단한 전사였고 성실한 지도자였다. 백성들의 이름을 외우고 말갈 장수들과 우정을 맺으며 아버지보다 더 정제된 말로 회의를 이끌어갔다. 대조영은 그것을 지켜보며 안심했고 때때로 깊은 밤이면 홀로 앉아 옛일을 회상했다. 평양성이 무너지던 날, 압록강을 건너던 밤, 천물령에서의 피투성이 승전, 그리고 진국의 깃발이 처음 휘날리던 그날까지. 그는 아들이 아닌 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는 조용히 자신의 무릎 위에 국경 지도를 펼쳐두고 대무예에게 말했다. 이 지도를 내 손으로 다시 그려라. 나는 고구려의 아들이었지만 너는 발해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대무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접었다. 그날 밤 대조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선 평양성의 붉은 해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고
그 해 아래 검은 깃발을 든 소년이 달리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오기 전 대조영은 병상에 누웠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약초로도 낫지 않았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며 말 대신 눈빛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대무예, 발안, 대내상, 병영의 장수들, 그리고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나라는 칼로 세우지 않았다. 우리가 울지 않고 걸어온 길, 그것이 이 나라다. 그는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고 이내 숨이 가라앉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조용했고 통곡은 크지 않았다. 대신 땅이 떨렸고 바람이 불었고 검은 깃발이 내려앉았다. 백성들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고 병사들은 검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었다. 조영왕, 고구려의 아들이자 발해의 아버지. 그의 장례는 도성의 중심에서 이루어졌다. 관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였고 그 위엔 고구려의 칼과 말갈의 깃발 그리고 진국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놓였다. 하늘은 흐렸지만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의 이름을 외쳤다. 대조영, 조영왕 만세. 조영왕, 우리와 함께하소서. 그날 역사는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진국은 그 이름을 바꿀 것이다. 대조영. 그는 한나라가 무너진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검으로 시작했지만 백성을 품어 나라를 세웠고 칼보다 깊은 신념으로 고구려의 마지막 숨결을 발해라는 새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길 위에서 한 발 더 내딛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발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대조영의 어떤 선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고구려가 무너진 땅에서 다시 시작된 발해의 첫 이야기를 함께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